네, 이번 동영상부터는 제 목소리를 학습한 AI 음성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음향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제2장에 있는 역의 기본 개념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역자의 최종적인 의미는 지난번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루었으므로 이 부분은 건너뛰고 제3장 음향의 기본 개념 중에서 먼저 양과 음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정리하자면 양과 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밝은 것이 양이고 어두운 것이 상승이 양이고 하강이 나아가는 것이 양이고 안으로 들어와서 쉬는 것이 따뜻한 것이 양이고 차가운 것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움직임이 양이고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 가득 찬 것이 양이고 텅 빈 것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의 소비와 가득 찬 것은 가득 찼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이해하면 되고, 에너지의 비축과 텅 빈 것은 텅 비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축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양이라는 글자의 갑골문자 기원을 통해 본래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초기의 양의 개념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상나라 때 갑골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위에 오는 글자는 해일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는 글자는 지난번 강의에서 잠깐 설명한 바 있는 공교할 교자입니다. 이는 무언가 위로 상승하다가 가로선이 상징하는 힘이나 장애물에 의해 막혀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설문해자에서 교는 기가 펼쳐나가고자 하지만 위에 일자가 상징하는 장애물에 막히는 모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는 단지 막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혀서 아래로 내려오는 의미입니다. 앞서 양은 상승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상승하는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아래로 내려온다는 개념까지 담은 글자가 바로 양자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해가 끝없이 계속 상승하기만 한다면 지구상에 해가 뜨고 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해는 사람이 보기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 아래로 지고 다시 떠오르는 것을 반복하므로 하루의 변화가 생기고 하늘의 해가 오래도록 지구를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기에 해일자를 더해서 해가 상승하다가 무언가의 힘에 막혀서 다시 아래로 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편 하늘의 해는 하늘로 올라가서 아래로 빛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빛에 의해서 사람들은 사물을 볼 수 있으므로 보일 시자의 본래 갑골문도 공교할 교자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간혹 위에 작은 가로선 하나를 더 그어서 윗상자로 만든 것은 해가 위로 뜨는 상승하는 움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글자는 흑토자입니다. 토자의 갑골문은 이 교자를 180도 뒤집은 모양이고 이는 교와 반대로 무언가 아래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는 추상적인 개념을 표시한 글자입니다. 이런 추상적 개념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위로 줄기와 잎을 내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토자가 추상적 기호가 아닌 구체적 사물로 나타날 때에는 이렇게 땅에서 떡잎이 뚫고 위로 자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서 교자도 태양 이외에 구체적인 사물의 의미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를 올리는 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의미하는 제자는 손으로 고기 육자가 의미하는 제물인 고기를 쥐고 시자 위에 올려놓는 모양으로 나오는 것인데 앞서 말했듯이 보일 시자와 교자는 본래 같은 글자에서 분화된 것이고 시자는 구체적인 사물로는 제사를 올리는 제단을 상징하는 기호가 됩니다. 제사를 올린다는 것은 땅에서 사람들이 하늘의 제물이나 기원을 올리고 하늘에서 그 답으로 복을 내려주는 것이므로 이 또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자와 토자를 합치면 각종 공구를 뜻하는 공자가 됩니다. 이는 양인 하늘과 음인 땅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고대인들이 주로 쓰던 도구는 농기구와 무기였는데 이러한 공구를 만들 때는 대부분 실제 칼이나 도끼의 자루를 결합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자루와 칼을 홈을 파서 넣거나 끈으로 묶어 결합하는 것도 고대인들이 바라본 대표적인 음과 양의 결합입니다. 이러한 음양의 결합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하고 남녀의 결합은 임신을 이루게 되므로 임신을 뜻하는 임자에 들어가는 임자는
원래 공자와 같은 글자이다가 점차로 변형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음자의 갑골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상나라 때 갑골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하늘로 날아가는 새를 위에서 입 구자를 거꾸로 뒤집은 글자가 와서 덮어 가리는 것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새는 양을 상징하고 이 양을 덮어 가리는 것은 음이 양을 안에 품고 기른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자가 춘추시대로 가면 새 대신에 구름 음자로 변형되어서 나타납니다. 구름 음자에는 앞서 양자에서 나온 교자와 비슷한 글자가 오는데 교자와 차이는 아래의 수직선이 일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모양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불구불한 선은 바로 새 을자이고 이는 아지랑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아지랑이 위에 입 구자를 뒤집은 모양을 세모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구자를 뒤집은 것은 위로 증발한 물을 막아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여 구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은 결국 빛을 가리는 구름의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양은 해가 상승해서 아래로 빛을 밝혀주는 것이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은 지상의 수증기가 하늘에서 구름을 만들고 빛을 가리는 어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의 의미가 양과 음을 구별하는 문자상의 출발점에 해당하므로 후대 사람들은 음자와 양자 모두에 언덕 부자를 붙여서 언덕을 기준으로 빛이 비치는 쪽과 빛이 가려서 안 비치는 쪽으로 상대적인 음양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에 날이 밝으면 눈을 떠서 밖으로 나가고 저녁에 어두우면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잠을 잠으로 양과 음은 나아가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의미로 확장되는 것이고 나머지 의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분이 애매한 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꽉 차고 텅 빈 것, 즉 허실을 기준으로 음양을 구분하면 가득 찬 것이 양이고 텅 빈 것이 음입니다. 그래서 양과 음을 표시할 때도 양요는 가득 찬 선으로 표시하고 음요는 중간이 텅 빈 선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물론 상나라 때는 이것을 숫자로 표시했으므로 표의 모양에서 나타나는 가득 차거나 텅 빈 의미는 후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음과 양의 변화를 물의 이동으로 해석하기도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물을 저장한 둑의 문을 열고 닫는 개념입니다. 물이 가득 차면 둑을 열어서 내보내야 하고 둑이 비었으면 둑을 닫아서 물의 소비를 막아야 합니다. 양은 나아가는 것인데 나아가려면 문을 열어야 하므로 양은 문을 여는 것이고 음은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받아들여야 임신이 되고 태아를 10달 기른 뒤에는 밖으로 내놓아야 출산이 완성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개념상의 모호함 때문에 주역에서 음요만 가득한 곰꾀의 특징으로 출입무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은 장애물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질은 원래 질병의 뜻으로 쓰이지만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알아누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므로 질병은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출입무질이란 들어오거나 나가는 문이 모두 열려 있고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앞서 음이 문을 닫는 것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열거나 닫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열고 닫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요를 가득 찬 벽으로 본다면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밝음의 의미로 보면 나아가는 것이지만 양요만 가득 찬 건꾀도 중앙의 이요만 나아가도 좋은 상이고 나머지 초요와 삼요는 안에 움츠리고 머물러야 좋은 상이 위주입니다. 즉 음요도 열고 닫는 것을 때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요도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을 때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효만으로 보면 양요는 나아가는 것이고 문을 여는 것이며 음요는 들어오는 것이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가 셋이 모인 궤에서는 이것이 이처럼 1대1로 여는 것이 양이고 닫는 것이 음이라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음요만 3개가 모인 공궤는 음의 기본 속성으로만 본다면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해야 하지만 정작 공궤는 막힘없이 문을 여는 의미가 강하고
오히려 가장 바깥쪽에 해당하는 삼요의 양요가 오는 간꾀가 문을 닫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때는 음요의 모양에서 중앙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이처럼 문이 열린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앞서 효 하나만 놓고 볼 때 음요는 문을 닫는다는 뜻을 지닌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가면서 생긴 변화일 수도 있고, 원래 하나의 기호가 지닌 이 양면성을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에서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된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역에서는 이렇게 막힘없이 열린 공간이라고 방심하고 나아가다가 오히려 크게 화를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요만 세 개가 모인 건꾀는 양의 기본 속성으로만 볼 때도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고, 괴의 이미지 또한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강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꾀의 양은 나아가면서 힘을 계속 소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충실하게 채우면서 나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양요가 중앙에 빈 것이 없이 가득 찬 것은 내부를 충실하게 채우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도 되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벽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결국 나의 힘을 채우고 나아가는 것은 문을 여는 이미지와 가깝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은 문을 닫는 이미지와 가까우므로 상황에 따르는 선택적인 열고 닫음인데, 이는 주로 효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록 양이 나의 내부를 채우고 강하게 나아가는 이미지가 본질이지만, 그것이 괴의 마지막이자 가장 바깥쪽인 삼요에 오는 경우에는 그것이 건괴의 삼요이건 간괴의 삼요이건 리괴나 손괴의 삼요이건 모두 아직은 나아가지 말고 내부의 힘을 키우면서 외부의 침략을 막는 일에 치중하고 외부로 공격해 나아가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은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한편 양이 가장 아래와 안쪽인 초요에 오는 경우는 일단 크게 힘을 써서 한 발을 내디딘 어린아이의 단계이므로, 이 또한 일단 좀 쉬면서 다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오직 양요가 중앙에 오는 경우에만 각 괴의 상황에 맞게 외부로 공격하거나 나아가도 좋은 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건괴를 제외한 나머지 감괴, 손괴, 택괴는 모두 음괴이므로 공격적으로 외부로 나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음요는 비록 원래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여러 요들이 모여서 괴를 이루면서부터는 때와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을 더 중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음만 가득한 곰괴도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만 가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든 임신과 출산처럼 때에 맞게 문을 열고 닫아서 들어와야 할 때는 문을 열었다가 닫아서 양을 보호하고, 나아가야 할 때도 문을 열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곤꾀의 의미입니다. 양은 비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양만 가득한 건꾀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꾀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시기는 중간의 2요의 시기이고, 초요와 3요는 모두 안에 들어가 움츠리고 있어야 좋은 시기입니다. 간꾀의 경우 밖으로 나아가려는 3요의 양요를 아래의 두 음이 끌어당기고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간의 3요가 상징하는 가득 찬 양요가 내부의 텅 빈 음적인 공간을 보호하고 있는 모양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간꾀의 효들을 허실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맨 위의 양요는 꽉 막힌 벽이고 그 아래의 음요들은 텅 빈 내부 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간꾀의 괴사에서 나타나는 내용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게 나오는데, 이는 나중에 간꾀를 해설하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허실의 관점이 아니라 나아가고 들어오는 동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양요가 나아가려는 것을 안에 두 음요가 잡아당기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양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해석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꾀의 삼요가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결국 아래의 음이 둘이서 힘을 모아 양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니 나아가지 않는 결과가 되고, 간꾀의 삼요가 나아가지 못하게 닫힌 문이라고 해도 결국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아가야 할 때와 들어와야 할 때를 맞춰서 열고 닫는 것을 중도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룰 후천 8궤도에서도 곤괴와 간괴를 하나의 중심축으로 삼고 곤이 상징하는 땅과 간이 상징하는 산이 결합해서 중도를 상징하는 토의 덕을 이룬다는 의미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8궤의 의미와 후천 8궤도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음양의 개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책의 음양의 개념에서 제가 소제목을 양은 닫는 것, 음은 여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는 하나의 효가 아닌 세 개의 효가 어울린 8궤에 적합한 해석이고 그것도 사실 궤에 따라 제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